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정신병에 걸린 뇌과학자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바보라 립스카, 일레인 메가들 지음, 정지인 옮김입니다. 표지에는 뇌는 어떻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가장 과학적인 위로를 건네는 책,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매우 독특해요. 뇌과학자가 정신질환에 걸려서 주관적으로 뇌가 병들어서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묘사하고, 그리고 또 기적적으로 그 상태에서 회복하는 그런 노력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본문 읽을게요. 프롤로그. 나는 정신질환 생존자입니다. 나는 달리고 또 달린다. 몇 시간째 달리는 중이다. 집에 가고 싶지만 집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 동네에서 20년이나 살았는데 그래서 계속 달린다. 평소 달릴 때와 똑같은 차림으로, 그러니까 탱크톱에 달리기용 반바지를 입고 버지니아 외곽의 나무들이 늘어선 이 길을 빠른 속도로 훑고 있다. 차량 2대가 들어가는 차고가 있고 진입로에 자전거를 세워둔 커다란 집들 앞을 미끄러듯이 지나는 동안 달리는 속도는 빨라지고 점점 빨라지고 계속 더 빨라지고, 땀이 흐르고 심장은 쿵쾅거리지만 호흡은 고르고 느긋하다. 2015년 봄의 끝 무렵, 유난히 후덥지근한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 말끔하게 깎은 잔디는 아직 초록빛이 생생하다. 분홍색과 흰색 작약이 활짝 피어 있고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철쭉들이 주변에 온통 터질 듯하다. 지난 20년 동안 조깅을 하며 수백 번 달린 길이다. 모퉁이마다 서 있는 단풍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동백나무 하나하나, 한 10대 운전자가 성급하게 커브를 들고 있는 저 길모퉁이 연석에 생긴 갈라진 틈 하나하나 다 알아보는 것이 정상이다. 그 모든 게 내 인생에 속한 다른 모든 것들만큼 익숙한 이정표가 되어줘야 마땅하다. 25년 전 남편과 함께 암울한 공산국가 폴란드를 떠난 지 겨우 2년 만에 이곳에 우리 집을 장만했던 그때 미국의 이 평범한 교회 마을은 우리의 실현된 꿈 그 자체였다. 우리에겐 얼마나 큰 호사였는지. 새 집에 자리를 잡자마자 우리는 재빨리 미국 중산층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 테이크아웃 중군 요리로 식사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사다 먹었다. 그 시절 동유럽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도락이었다. 어느 날 내가 찍힌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다. 통통하니 움푹움푹 접힌 팔뚝하며 의자 위에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허벅지. 그 충격에 나는 생활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내게는 제대로 된 운동이 필요했고,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했다. 소소한 변화 같은 건 영 성미에 안 맞는 나는 하루빨리 실력을 쌓아 경주에 나갈 작정이었다. 처음에는 한 블록도 뛰지 못했지만 1년이 지나자 어느새 5km씩 달리고 있었다. 2년 뒤 첫 번째 경기에 출전했다. 10km를 달리는 대회였고 나는 내 연령 그룹에서 1등으로 들어왔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 모두가 열렬한 스포츠 애호가가 되었다. 달리기든 사이클이든 수영이든 우리는 항상 어떤 경기엔가 나가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매일 아침 달리게 되었다.
언제나 반복적인 일상에 따라 움직이는 나는 항상 욕실 선반에서 독일산 인조 유방을 꺼내 착용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2009년 유방암과의 사투 끝에 유방을 절제한 뒤로 늘 착용해온 물건이다. 최첨단 플라스틱 소재에 색깔은 물론 촉감도 진짜 가슴 같고 내 오른쪽 가슴과 균형을 이루게끔 잘 만들어졌다. 심지어 작은 젖꼭지까지 달려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무게도 가볍고 몸에 꼭 붙어있도록 아래쪽에는 특수 접착제도 장착되어 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기 전에 인조 유방을 납작한 내 왼쪽 가슴의 살갗에 척 갖다 붙인 다음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는다. 그러면 출발이다. 그러나 이날 아침은 조금 달랐다. 늘 그렇듯 물 한 컵을 벌컥벌컥 마신 나는 욕실로 들어갔다가 거울 속 나를 쳐다봤다. 뿌리가 보이네. 나는 생각했다. 염색을 해야겠어. 지금 당장. 나는 작은 플라스틱 컵에 염색약을 섞었다. 홀푸드 마켓에서 산 헤나 염료로 내 머리카락에 내가 좋아하는 우스꽝스러운 보랏빛을 더해주는 염색약이다. 그걸 두피에 뿌리고 머리 전체에 펴 발랐다. 이어 머리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다음 제자리에 잘 붙어 있도록 봉지 한쪽에 매듭을 지었다. 서둘러야 해. 빨리빨리. 어서 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해야 해. 나는 셔츠와 반바지를 들고 다시 욕실로 들어갔다. 선반 위에 놓인 인조 유방이 눈에 들어왔다. 아니야, 너무 귀찮아. 날 무겁게 짓누르는 저놈의 유방. 저런 멍청한 물건을 달고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 나는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머리 위로 재빨리 몸에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었다. 인조 유방이 없어서 몸이 기우뚱하니 한쪽으로 치우친 듯 보였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더는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집 밖으로 나가 전속력으로 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보라색 염색약이 얼굴과 목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아침의 열기 속에서 달리고 있는 지금 염색약은 티셔츠 위로 흘러내려 내 기우뚱한 가슴 위에 얼룩을 만든다. 아침잠에서 덜 깬 동네의 거리는 텅 비어있다. 내 옆을 지나친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는 나의 괴상한 몰골에 놀랐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저 나의 내면에 열중한 채 계속 미끄러지듯 달린다. 1시간이 지나자 피곤함이 느껴지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됐다 싶다. 그런데 우리 동네가 이상해 보인다. 분명히 알고 있는 길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다. 집들도 마찬가지로 알아볼 수 없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계속 움직인다. 이렇게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사실조차 내 머릿속에서 자각되지 않는다.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계속 달린다. 1시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기우뚱한 몸에 온통 핏자국 같은 걸 묻힌 채 계속 달린다. 아무 생각이 없고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의식도 없다. 그저 달리고 또 달릴 뿐. 내 생각은 탁 트인 공간과 넓은 하늘을 표류한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마침내 나는 식민지풍으로 지은 2층 집, 우리 집 앞에 도착한다. 문을 열어 시원하고 어두운 복도로 들어선다. 피로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운동화와 이미 흠뻑 젖어버린 양말을 벗는다. 2층으로 올라가던 중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한순간 눈에 들어온다. 머리는 온통 땀과 염색약으로 덩이지고 정수리에는 굳어버린 비닐봉지가 괴상한 수영모처럼 붙어있다. 이미 오래전에 검은색으로 변한 보라색 염색약은
목과 팔을 따라 줄줄 흘러내려 셔츠 전체를 물들이고 내 푹 꺼진 왼쪽 가슴을 한껏 강조하고 있다. 힘껏 달려온 탓에 얼굴은 붉게 상기된 채다. 내 눈에는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나는 거울을 지나 계속 계단을 올라간다. 남편 미레크는 사무실로 쓰는 방에서 문을 등진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그가 말한다. 당신 꽤 오래 달렸네. 잘 뛰고 왔어? 이어 미소를 띤 채 내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다. 무슨 일이야? 그가 소리친다. 무슨 소리야? 내가 되묻는다. 좀 오래 뛰었어. 당신 이런 모습을 본 사람 있어? 그는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누가 보든 말든 내가 신경 쓸 이유가 뭐야? 당신 왜 그러는 건데? 시선에 그가 말한다. 제발. 진정해 미레크.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씻기 위해 욕실로 향한다. 저 사람 뭐가 잘못된 거야? 왜 저렇게 이상하게 굴지? 깨끗이 샤워를 하자 긴장이 풀린다. 하지만 뭔가 꺼림칙하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많이 놀라 있잖아. 이유가 뭘까? 미레크의 행동은 이를테면 붉은 깃발인 것이다.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단서. 그러나 다음 순간 그 불편한 생각은 내 망가진 정신의 틈새로 새어나가 사라져버린다. 나는 신경과학자다. 경력의 처음부터 줄곧 정신질환을 연구해왔다. 처음에는 내 조국 폴란드에서 1989년부터는 미국 메릴랜드주 베네스다에 있는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정신보건원에서 종종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병인 조현병이 나의 전공이다. 2015년 6월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나의 정신이 이상하고도 무시무시하게 변했다. 뇌에 전이된 흑색종으로 인해 정신질환에 빠져들었고 그 상태는 약 2달간 지속되었다. 기괴하고도 급격한 추락이었으나 당시 나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행운과 획기적인 과학 발전, 그리고 가족의 재빠른 대처와 지원에 힘입어 그 어두운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정말이지 희귀한 경우다. 뇌종양과 정신질환이라는 무시무시한 경험을 한 뒤 그 상태에서 벗어나 그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정신과 의사들과 신경과 의사들, 그러니까 뇌와 신경계를 전문으로 다루는 의사들에 따르면 그렇게 심각한 뇌기능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 치료에 성공해 정신장애의 어두운 세계에서 되돌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뇌에 나만큼 종양이 많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결손이 생긴 사람들은 대부분 회복되지 않는다. 내가 겪은 정신적 붕괴는 무척 무시무시했지만 신경과학자인 나에게 그 경험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선물이기도 했다. 수십 년간 뇌를 공부하고 정신질환을 연구해왔건만 내가 몸소 정신질환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정신을 잃었다가 되찾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온전히 알 수 없었다. 매우 독특한 책이에요. 뇌 전문가 조현병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에 수십 년 동안 연구를 진행해온 학자가 흑색종이라고 하는 뇌내 이 물질 병 때문에 정신질환에 빠졌다가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 치료된 과정, 이 과정을 주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것, 매우 독특한 책인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볼게요. 어느 목요일 아침 오른손이 사라졌다.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코치를 한 명 고용하고 본격적으로 하프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을 준비했다. 내 꿈의 자전거,
속도를 무려 11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울테그라와 고급 카본 휠을 장착하고 흰색 탄소 섬유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캐논데일 에보 로드바이크도 샀다. 수영 속도가 가장 느렸기 때문에 겨울에는 수영 연습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 주에 몇 번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근처 수영장으로 가서 여든받기 위해서 100바퀴, 그러니까 약 2에서 3km를 돈 다음 출근했다. 1월 말 어느 목요일 아침 첫 번째 훈련 세션을 마치고 수영장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느껴진다. 훈련을 지나치게 했나? 칼로리가 떨어졌나?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나는 생산적이고 활기찬 하루를 기대하고 있다. 내일 아침에는 몬태나주에서 열리는 뇌연구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떠나고 거기서 비테크와 그의 여자친구 샤이엔을 만나 스키도 탈 예정이라 마음이 무척 들떠 있다. 하지만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 중에 뭔가 빗나가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 든다.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다. 사무실에 도착한 나는 자리에 앉아 집에서 가져온 오트밀을 먹기 시작한다. 컴퓨터를 켜려고 팔을 뻗는다. 뱃속이 움찔한다. 내 오른손이 사라졌다. 안 보여. 손이 사라졌어. 오른손을 왼쪽으로 옮겨본다. 있다. 다시 나타났어. 그러나 키보드의 오른쪽 아래로 움직이기만 하면 손은 다시 사라진다. 아무리 반복해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손을 시야의 오른쪽 아래 4분면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마치 손목에서 잘라낸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공포로 마비될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나는 사라지는 오른손을 되찾기 위해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해 본다. 그러나 시야의 그 부분에만 들어가면 오른손은 사라진다. 혼을 빼놓고 공포를 알기는 기괴한 마술의 속임수 같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속임수. 단 하나의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뇌종양. 나는 즉시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몰아내려 한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순 없어. 이미 2009년에 유방암 3기를, 3년 전에는 흑생종 1비기를 이겨냈다고 확신해온 터였다. 그러나 유방암과 흑색종은 종종 뇌로 전이된다. 나는 뇌 뒤쪽에서 시각을 통제하는 영역인 후두엽에 뇌종양이 생긴 것이 이 기괴한 시각 상실에 대한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전이되었음을, 즉 암세포가 퍼졌음을 암시하는 뇌종양은 끔찍한 소식이란 것도 알고 있다. 뇌종양이라면 너무 잔인하고 치명적이니 반드시 다른 무엇이어야 한다. 아마도 감염 때문에 복용한 항생제 부작용일 것이다. 재빨리 구글에서 독시사이클린을 검색한다. 아니나 다를까? 시각 문제와 환각이 부작용이란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록된 예가 있다. 이거야. 이게 문제였네. 크게 안도한 나는 이곳을 방문한 몇몇 과학자들과 만나기로 한 회의실로 향한다. 참석자가 모두 도착하자 우리는 조현병 환자의 전전두 피질에서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발견을 두고 토론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나는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지 못한다. 프로젝션 화면이나 동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얼굴 부분이 사라져 무슨 초현실주의 회화나 조각이 하나 빠진 퍼즐을 보는 것 같다. 사라진 부분은 내 한쪽 시야의 4분의 1도 안 되는 영역이지만 그 공백은 여전히 나를 공포에 질리게 한다. 내 정신에 구멍이 생긴 기분이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인력으로,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유일한 설명으로 나를 다시 끌어당긴다. 뇌종양. 나는 회의에 집중한 듯 보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그 생각이 이미 내 머릿속에 박혀버렸다.
뇌종양, 뇌종양, 뇌종양. 1시간을 고문처럼 보낸 뒤 나는 불쑥 회의실을 빠져나와 사무실로 달려간다. 잠시 책상 앞에 앉는다. 책상의 차가운 표면에 이발을 대고 이 기괴한 상황을 이해하려 보려 애쓴다. 그러나 생각을 이리 들추고 저리 들춰도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생각해봐도 이 증상에 대한 가능성 있는 설명은 단 하나뿐이다.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그 한 가지 설명. 여기서 나가야 한다. 집에 가야 한다. 나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내 차를 찾고 빠른 속도로 애넌데이를 향한다. 가는 내내 내 심장도 질주한다. 집에는 스키와 헬멧이 준비되어 있고 옷가방도 다 챙겨져 있다. 나는 노트들과 컨퍼런스 자료 더미에 마지막으로 시선을 한번 던지며 필요한 걸 다 챙겼는지 확인한다. 내일 아침 일찍 몬테나주 빅스카이로 날아가 날마다 열리는 뇌 연구 동계 컨퍼런스에 참석할 것이다. 올해의 의장으로 선출된 나는 전 세계에서 500명의 신경과학자들이 모여드는 이 회의를 준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환영 연설도 해야 한다. 연설 원고도 이미 꼼꼼히 준비해 두었다. 지난 24년 동안 나는 이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일과 야외 활동의 즐거움이 균형을 이루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회의다. 매일 아침 우리는 뇌 기능과 정신질환, 마약 중독과 관련한 주제들을 논하는 회의에 참석한다. 저자가 두 번째로 뇌종양을 발견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부분을 읽었고요. 다음 꼭지 읽어볼게요. 정신도 인생도 잃어가는 중입니다. 두통이 나를 죽이고 있다. 이제 이 뇌종양을 치료하는 과정, 수술한 이후의 경험들입니다. 두통이 나를 죽이고 있다. 멀리서 울리는 천둥처럼 둔탁하게 지끈거리는 두통이 나를 압도하며 머리뿐 아니라 존재 전체를 집어삼킨다. 침실 시계를 보니 여전히 한밤중이다. 나는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침대에 누워있다. 나는 몸 깊은 곳 어디에선가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갑자기 번개가 친다. 속이 뒤집히며 메스꺼움이 나를 덮치자 나는 침대에서 뛰쳐나가 용실로 가서 변기에 격렬하게 구토한다. 두통이 폭발하면서 두개골을 두 조개구로 쪼개는 듯 하더니 서서히 잦아든다. 상태는 나아졌지만 힘이 빠져 일어설 수가 없다. 변기 앞에 무릎 꿇고 앉은 채 물 위에서 빙빙 떠돌고 있는 이상한 플라스틱 조각들을 내려다본다. 오싹하다. 초현실적이다. 내가 토해낸 이 플라스틱들. 왜 플라스틱으로 가득한 피자를 만든 거지? 누군가 우리를 독살하려는 거야. 어젯밤인 6월 16일 미레크와 나는 내 마지막 면역치료를 내가 반드시 밟겠다고 맹세했던 결승선을 통과한 것을 축하했다. 나는 뿌듯하면서도 몹시 피곤했다. 막 1등으로 대학을 졸업한 듯한 혹은 마라톤의 결승선을 통과한 듯한 기분이었다. 면역치료가 끝났어. 이 치료에 따라붙는 고난들, 그러니까 온몸을 뒤덮는 가려운 발진을 비롯해 위장의 여러 문제, 갑상샘 기능 저하 등을 내가 잘 이겨내기만 바라며 12주를 보냈고 이제 그 치료가 끝난 것이다. 마지막 병원 방문은 어느 때보다 길었다. 혈액검사를 기다리고 의사를 기다리고 약국에서 투명한 비닐에 담긴 약이 배달되기를 기다리고 그 약이 아주 느린 속도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내 정명으로 들어오는 데만 6시간이 넘게 걸렸다. 다 끝나자 미레크도 나도 너무 지쳐서 저녁을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좀처럼 하지 않던 일을 했다. 동네 식당에 들러 피자를 포장해 온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변기 속에 떠 있는 플라스틱 조각들을 보고 있자니 매일 저녁에 의식을 거른 것이 후회된다. 그 식당에서 피자에 플라스틱을 잔뜩 채워놨어. 피자를 더 크게 보이게 해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진작에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치즈가 이상하게 너무 하얗더라니. 게다가 쪼글쪼글한 질감도 진짜 음식이라기에는 너무 이상했잖아. 바삭바삭한 진짜 피자 맛이 아니었어. 바닥에도 이상한 액체가 스며들어 있었지. 게다가 표면은 또 어떻고 질기고 먹을 수 없는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있었잖아. 나는 화가 나서 부글거린다. 우리가 독을 먹었다니. 미레크 일어나봐. 나는 황급히 침실로 달려간다. 그 피자 말이야. 그거 독이야. 플라스틱으로 만든 피자였어.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나를 진정시키려 한다. 그거 독 아니야. 그가 부드럽게 말한다. 그렇게 맛있는 피자는 아니었지만 플라스틱이나 뭐 비슷한 건 하나도 안 들어있었어. 아니야, 내 말 들어봐. 내가 방금 다 토했어. 그 피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더라고. 변기에 둥둥 떠 있는 거 봤어. 치즈도 플라스틱이고 크러스트도 플라스틱이었어. 하지만 나는 배탈이 안 났잖아. 그가 달래듯 말한다. 당신이 토한 건 어제 맞은 주사에 대한 반응 아닐까? 당신 내 말 안 믿는 거야? 더 화가 난다. 내가 봤다니까? 플라스틱을 봤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독을 먹인 거야. 미레크는 부드럽게 내 등을 두드리며 물을 좀 마시겠냐고 묻는다. 여기 와서 누워. 잠을 청해봐. 자고 나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나는 다시는 거기서 음식을 사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미레크도 동의한다. 하지만 그가 다시 잠들자 나는 그 곁에 놓은 채 분노하고 의심한다. 미레크는 왜 실상을 보지 않으려는 거지? 왜 그 피자집 편을 드는 거야? 아침이 되자 나는 카시아에게 전화를 걸어 길거리에 있는 피자 가게가 플라스틱으로 우리를 독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엄마, 카시아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제 생각엔 에킨스 박사님이나 그분 간호사에게 전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시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배어있는 게 느껴진다. 제발 전화해봐요. 문제는 내가 아니야. 그 피자 가게지. 카시아가 왜 내 말을 안 믿지? 엄마, 전화할 거죠? 카시아는 계속 번한다. 아니, 난 괜찮아. 그냥 그 끔찍한 피자 문제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수요일과 목요일 나는 아침에 운전해서 출근하고 뇌은행에서 별다른 일 없이 일과를 보낸다. 목요일에 일을 마친 뒤에는 지역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한 다음 장을 본다. 식료품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미레크에게 기분이 아주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녁 식사를 끝내고 컴퓨터 앞에 앉아 계속해서 내 인생 이야기를 쓸 때 미레크는 내가 타이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눈치챈다. 게다가 내가 얼마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지 스스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린다. 나는 내가 쓴 몇몇 단어들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미레크는 아무 말 없이 위층으로 올라가 카시아에게 전화를 건다. 그들은 피자 사건과 그날 밤 나를 괴롭힌 깨질 듯한 두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내 행동은 두 사람에게 엄청난 근심거리가 되어 있다. 금요일인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카시아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엄마, 에킨스 박사님한테 연락해보는 게 좋겠어요. 카시아가 말한다. 박사님한테 보낼 이메일 초안을 엄마한테 보낼게요. 그 메일을 박사님의 간호사에게 전달하면 될 거예요. 몇 분 뒤 카시아가 보낸 메일이 도착한다. 나는 괜찮은데 딸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하네요. 딸에는 내 운전 능력에 또 어쩌면 사고력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해요. 스트레스나 처진 기분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계속되는 두통, 특히 엊그제 밤에 있었던 심각한 두통으로 미루어 내 뇌의 병변 주위에 부종이나 염증이 있을까 염려된대요. 간호사님이 에킨스 박사님께 이야기해서 의견을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격분한다. 내 딸이 나를 배신하다니. 카시아는 매우 총명한 의사이고 나는 카시아가 내게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하고 속상해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 카시아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비이성적으로 굴고 있다. 게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다. 마치 나에게 뭔가 잘못된 점이라도 있다는 태도라니. 내 정신은 아주 멀쩡하고 인생 경험도 카시아보다 훨씬 풍부하다. 우리 가족은 나 자신의 악령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에 관한 나의 직감과 판단력을 존중한다. 카시아가 숙련된 의사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자기 마음이 편치 않을 땐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가? 아이들이 제 아플 때 내게 전화하는 것이 걱정을 털어놓고 위로받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카시아는 늘 내 조언을 원한다. 엄마가 보기에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소아과 의사에게 연락해 봐야 할까? 열이 더 심해지면 어쩌지? 만약 나는 항상 카시아에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주고 카시아는 대체로 내 충고를 따른다. 나는 여전히 카시아가 신뢰하는 현명한 어머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한단 말인가? 오늘 읽을 부분은 여기까지 읽을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뇌 내의 물리적인 병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정신질환이든 아니면 정신질환 단독으로 일어나는 정신질환이든 상관없이 정신의 이상이 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금 아주 솔직하고 세세하게 자신이 어떠했는지 과학자다운 태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뇌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관적인 정신적 경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관점을, 그 경험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은 나는 정신병에 걸린 뇌과학자입니다. 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